아침에 되게 쌀쌀해서 과연 몇 분이 나오실까? 한 열댓 분 나오시면 아주 오타 분위기에서 얘기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가 여간 추운 게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은 정말 상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뵈니까 제가 전에 뵀던 분, 후면인 분도 계시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후면인 분도 계시네요. 문학을 또 시를 사랑하는 그런 공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게 아닌가, 이 자리가 함께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704년 기생이니까 저로부터 1600년 전 바로 우리 조상님네 중에 한 분에 대한 얘기를 서서히 한번 풀어나갈 겁니다. 저는 그 여행지에서 어디 여행을 하게 되면 꼭 메모지를 갖고 다니면서 웬만하면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언젠가는 작품으로 써야 하리, 쓰게 될 것이다, 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행시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마침 그때도 제가 2000년,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이제 그 무렵에 그 중국 시안 서안이라고 쓰죠. 서쪽, 저쪽, 서안이라고 쓰는데 이제 발음으로는 시안이라고 합니다. 그 시안 직항로가 개설되어서 바로 하필이면 또 시안이라는 개간지를 함께 만드는 편집위원들 뭐 이런 독자들과 함께 중국 서북쪽 서안으로 날아가서 실크로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번 여행에서 과연 시 소재, 식감을 좀 건질 수 있을지 그런 기대에 감독하시면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실크로드는 비단길이죠, 비단길. 중국, 뭐, 당나라, 특히 아주 그 비단 무역이 성행했는데, 그 비단길이, 중국 뭐, 황하, 뭐, 북경, 남경, 여기부터 쭉 출발을 해서 서안을 거쳐서 저 그리스 지방까지 무역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시절에 이제 삼국 통일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에 많은 이제 스님들이 변담성을 하고 부법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불교가 전래되었는데 불교에 대해서 좀 잘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많은 이제 그 청년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갔는데 이 그 해초 스님이 15, 그 무렵에 이제 어린 나이에 당에 유학을 가죠. 이제 당나라에 가서 만난 선생님이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 중국 사람이 아니라 인도 사람이었어요. 인도에서 이제 그 불교의 발상지죠. 인도에서 중국에 와서 포교를 하고 있던 금강지라는 이름의 스승을 만나서 야 정말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말이 잘 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라 사람이니까 중국말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 온 사람이니까 인도어로 주로 대화를 했겠지 중국어로 과연 자유롭게 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인도의 스승과 신라인 제자가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해초는 선생님 저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불교의 발상지 부처님의 발자취를 한번 한번 들어보는 그런 여행을 끝나고 싶은데 어떨까요? 했더니만 스승이 너야말로 내가 진짜한 제자로구나. 맞아. 그래. 부처님이 태어난 곳, 태어난 곳, 그리고 이제 득도한 곳. 태어난 곳은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면 네팔하고 그 부처님의 흔적을 이렇게 더듬는 그런 여행 아마
여러 여행사에서 또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뭐 열흘 안쪽으로 여행할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13년 전에는 해초 스님의 발자취를 한번 나름 듣어 봤고요. 바로 올 연초에는 야, 기왕 내가 해초 스님을 가지고 시를 썼으니 이번에는 부처님의 일대기라고 할까요? 뭐 입적한 곳 또 처음으로 설법한 곳, 처음으로 산사를 연 곳 이런 곳이 다 유적지로서 개발되어 있어서 한번 그 여행을 해봤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야, 내 언젠가는 중국 여행을 그렇다면 실크로드 쪽 여행을 꼭 해봐야 한다고 지금 오늘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서로 하여금 10년 동안이나 내가 정말 여행했어. 그 여행지의 그 풍광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거긴 중국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이 수도를 열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역대의 13개 국가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서한이라는 데가 병마용갱 사람 형태보다 조금 더 커요. 말이며 사람 장수 모양이며 흙으로 빚어서 바로 20세기 중엽에 발견되었죠. 발굴됐어요. 그거 정말 이제 병마용갱 유적에 가보니까 수백 개 흙으로 빚은 사람 모양 국사막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것도 봤고요. 그리고 진시황릉도 제가 보고 야, 정말 중국을 통일한 49배인가 세상을 떠게 됐죠. 중국을 통일하고 천년 왕국이 갈 줄 알았지만은 바로 진시황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왕국이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그 왕국의 흔적이 너무너무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명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 당나라 당현종이 이제 양귀비 때문에 경국지색이라고 하죠. 경국지색. 너무나 민보에 원래는 며느리였죠. 양귀비가 당현종의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너무 이제 민보가 추청하니까 그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피로 삼아서 결국 당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양귀비가 붙어있던 그 별명이 경국지색인데 바로 그 두 사람의 사랑을 나눴다는 목욕을 했다는 그런 화천지라는 데도 시안에 있고요. 근데 해초 스님이 이 땅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여기도 그 파플렛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여행을 실크로드 쪽 하실 때 꼭 가봐야 할 곳이 분황 석굴입니다. 분황 석굴. 분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식 발음으로는 분황이에요. 분황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냐면요. 1908년 프랑스 탐험가가 30대였습니다. 페리오라는 탐험가가 이제 베트남에 와 있어요. 베트남에 와 있었는데 중국에 웬 분황 석굴에서 뭔가 유적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여러 사람 이제 규합해가지고 분황 석굴 중국 서북쪽 아주 근전 지역인 오지인
고난 스쿨에 가보게 됐죠. 갔더니만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서책이며 벽하며 그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그게 보관되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4상자나 그냥 그쪽 관리한테 그냥 몇 푼 그냥 돈을 주고는 엄청난 그 보물 상자 24상자를 동국으로 일반출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해초 스님의 왕호 천주 국전이 그렇게 해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는데 그걸 조금 대여해 주세요. 얼마만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하고 몇 년에 걸쳐서 그 10년에 걸쳐서 간청하죠. 많은 문인들도 프랑스 한국에 토속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100일 정도 와 있습니다. 100일 정도 와 있다가 그냥 다시금 우리 거니까 하면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용산에 전시장에 가서 보면서 정말 막 가슴이 찢어지다고 할까요? 우리 국보인데 바로 우리 신라 때 스님이 인도 전역인 5천축구, 그러니까 인도가 그 당시는 천추요, 천추. 인도라고 하지 않고 천축구. 5개 나라로 나뉘어져 있던 5천축국을 19살 해초 스님이 타박타박 그냥 도보로 이렇게 가서 직접 보고 이곳의 풍광은 정치 상황은 또 불교를 갖다가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음식은 어떤지 어떤 걸 먹고 있는지 그 나라의 법제도는 어떤지 또 왕의 그 어떤 번지라고 그럴까 번지라고 그럴까 그건 어떤 식으로 지탱이 되고 있는지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기록했어요. 바로 왕호 천주국전이 여행기죠. 여행기. 인도 전역과 더불어 거기서 인더스강 건너서 중앙아시아 전역을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무려 40개국을 순방을 합니다. 40개국을 4년 동안 19세 이제 예행 출발하여 23세까지 4년 동안 40개국을 무려 2만 킬로를 걸어서 탑승하는 거예요. 답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내가 그때마다 이제 지피를 꺼내들어서 두루마리에다가 일일이 그걸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한 그 두루마리가 무려 1300년 동안이나 동황 석굴에 보존되어서 전해져 왔던 것이죠. 만약에 석굴이 아닌 다른 곳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면 습기가 차가지고 다 녹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워낙 사막 지역이고 근조지대여서 그것이 그냥 고스란히 지금 이렇게 펼쳐 보더라도 그 글자를 갖다가 다 해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8세기경의 인도 지역과 중앙아시아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풍속, 풍광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은 왕호 천주국전 때문에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답니다. 그 책자 덕분에 8세기경 중앙아시아가 어떤 식으로 역사가 전개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알 수 없었는데 바로 해초 스님이 여행기를 썼기 때문에 여행기에 그 내용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사의 완전히 뻥뚫린 부분이 전혀 어느 누구도 몰랐던 것이 대기사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정말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해초 스님의 왕호 천주국전 안에 5편의 시가 실렸다는 것입니다. 시가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정수일이라는 분이 쓴 해초의 왕호 천주국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제 중국 식구로서 여행을 하고 귀국하여 돌아와서 그 책을 보면서 내가 갔던 곳이 여기였구나. 이제 책을 보면서 그때는 정신없이 그냥 집밥 8일 여행이니까 그냥 사진 찍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동안에 어떤 역사적 의도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 책을 보면서
여기가 바로 거기였구나. 이곳의 어떤 그 지역적인 의미가 뭐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신 망원 천축국전에 실려있는 5편의 시는 지금껏 한문 연구하신 분들도 연구한 거 없어요. 지금까지 한국 고전문학사의 어떤 그 근원이 8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태초가 쓴 한시 5수 덕분에 한국 문학의 고전문학사가 또한 새로 쓰여지게 된 것 또한 그 책의 발굴 덕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아무리 태초 스님 그 신라의 스님입니다 돌려주세요 아무리 보서도 프랑스에서는 이런 방법 그냥 100일 동안 대여해줬으면 대체하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때 중국 관리한테 분명히 푸드방 대사한테 얼마를 주고 산 거다. 우리가 구입해 간 거다. 그거 니네 나라의 그 저작권을 중지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믿나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알려드리려고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제가 뭘 목소리 해봤냐면요. 태초 스님이 이러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여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행 경로. 빨리 한 장씩 나가죠. 무슨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이제 필사본 망원 천축국전이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2010년도 왔을 때 동아일보에서 크게 기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신문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목 켜켜이 쌓인 역사의 숨결 분황 막고구를 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오른쪽에 경주가 보이고요. 경주 바로 고향입니다. 태초 스님의 탄생지이자 고향 경주에서 흑산도로 갑니다. 일단 흑산도로 가서 이렇게 백길로 인도로 들어가요. 그게 또 한동안 뭔가 중국 남쪽 광저우 베트남 말레이 반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이제 바이산리라는 곳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이제 걸어서 인도 북쪽 거의 다 훑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이 엄청난 거리를 탐사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지도 왼편에 보시면은 태초 육포가 있는데 이제 704년 출생이고요. 19년에 당이 들어가서 23년에 광주로 떠나서 바타크로이도 도착해서 4년 동안 인도와 수역 여러 지방을 여행합니다. 그리고 당의 수도인 장안 지금의 시안에 돌아갔고요. 그리고 중국 오대산 버든 보리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 조국 땅을 결국 밟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스님이 남긴 시편에는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그 그림이 절절히 되어 있어요. 늘 내가 떠나온 저 신라 경주
그 고향 땅을 못 잊어 하면서 쓴 시가 지금 그나마 전해지어 오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부르마이 뭐 책자라고 해야 될지 거기에는 행소라는 이름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누가 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해독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1915년 일본 학자 다카쿠스 춘지로가 해초가 신라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연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잘렸는데 1908년 2월 25일 프랑스 동양학자 이런 사람이 발굴을 하여 이제 프랑스로만 단출을 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마 막 국보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될 이 귀한 책자를 그냥 다만 이렇게 저도 가서 이렇게 눈을 봤는데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뒷면을 봐봐요. 뒷면을 보시면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잠깐만 보세요. 여기 이제 여행기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그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푸시나가라. 한 달 만에 푸시나고 이르렀다. 자, 이 왕원천축국수를 한글로 번역한 그런 내용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한 달 만에 어느 나라에 또 이르러 됩니다. 한 달을 걸어서 또 이웃 나라에 도달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이나 성은 황폐해져 아무도 살지 않는다. 부처님 열반하신 곳에 탑을 세웠는데 한 선사가 그렇게 청소하고 있다. 해마다 8월 18일이 되면 암승가에서 도반과 속인들이 그곳에 모여 공양을 뵙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저는 참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어디 여행할 때 늘 물 걱정을 하죠. 늘 생수병 뭐 챙겨가지고 물을 가면 배탈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도 좀 뭔가 이제 몇 박 며칠을 여행하면서 한국인 식당에 꼭 들릅니다. 나중에는 그쪽 음식이 먹다 지쳐가지고 때로는 또 어떤 경우는 아침에 호텔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텔 식사는 그런 대로 이렇게 이 만국풍통이 오게 되는데 현지식을 하면은 제대로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수저가 안 가죠. 그리고 또 뭔가 탈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해초 스님의 그 시절에 8세기 초 그 시절에 40개국 각 나라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피땀으로 해설했겠지만 이 한자 어권이 아니었다고요. 중앙아시아 그쪽은 뭐 이슬람 문화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속속들이 취재를 탐방을 잘했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주 소상하게 정말 기록의 정신이라고 해야 할지요. 이건 상상력의 사물이 아니라 바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이거 왜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뭘 주로 드시나요? 이 나라의 법제도는 어떻습니까? 하면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일일이 기록했다고. 근데 기록의 정신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시정신입니다. 저는 아직 이 통일신라 쪽에서는 당시 오원절군이 7원절군 하는 그런 당시를 쓰기 이전이에요. 당시를 갖다가 학습해서 조치원 이런 아직 우리 문학사에 제대로 당시라는 오원절군 이런 거 실어 쓰기 이전인데 광호천주 국전에 나오는 그 시편은 어떠신지 정말
여기 이제 그 뒷면에 있는 이것은 몇 개 국가의 어떤 그 상황을 쓴 것인데,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세상 놀란 건 인도에서는 5천 축국을 돌면서 인도에서는 이미 불교가 거의 쇠퇴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인도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죠, 힌두교. 힌두교는 우리나라로 치면 민간신앙, 무속신앙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부호경은 부호신이 있고, 태양신, 달신, 이런, 그냥, 이런 물건에도 다 이제, 용어이 다 해서 믿는 그런, 다신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지만 상당히 고급 종교예요. 뭔가, 수행을 해야만 하는, 도행을 해야만 하는,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서야지만,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설법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만, 이미, 해초 스님이 8세기경에 인도를 돌아다녔을 때는 이렇게 부처님의 어떤 그 은덕을 입은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벌써 여기는 이렇게 막 이런저런 탑들도 다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그걸 새삼 이제 보면서 아주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 여기 가운데 하단에 뭐가 봐요? 티베트. 우리가 정말 티베트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티베트. 비행기 타고 또 기차를 타고 그렇게 갈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다른 나라와 달리 지대가 아주 춥다. 여기 가운데 하단에 보세요. 집에서는 늘 보리가루 음식을 먹고 떡과 밥을 적게 먹는다. 국왕이나 백성이 모두 불법을 알지 못하며 절간도 없다. 거기가 땅을 파 구덩이를 만들어 거기서 하면 침상이 없다. 사람들이 까맣고 사람이 드물다.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잘려서 잘 안 보이지 않는데 이 있죠. 이라는 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참빗을 이렇게 입고 해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렇게 잡아주기도 했던 걸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티베트에서는 이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입에서 톡 이렇게 터뜨려 먹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입속에 넣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게 아주 맛있는 영양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또 왕원천 집들에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또 한 장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아주 그냥 선배 시인이라고, 통일신라 시대의 우리들의 가득한 선배 시인 해초 스님의 중국에 가서 배운 중국 당시를 배워서 쓴 시예요. 아직 이쪽에서는, 이 신라 쪽에서는 이런 시를 쓴 분이 없습니다. 당시가 아직 이쪽 국내에는 전파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그러나 스님 해초는 중국 가서 당시를 배웠고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 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저 상단에 보시면은 3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뒤에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이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기사인데요. 불쑥치는 향수, 여행길 고통과 주의, 해초, 온 시로 시간을 다해. 이런 소제목이 있고요. 이들 봐보세요. 해초는 4년 동안 돌아본 40여 개의 나라에 대한 기록 외에도
미국에서 겪인 단상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행의 고단함 등을 오원식으로 지어 천축전에 기록했다. 당초 여행의 목적이었던 불교의 성지에 이르자 해초는 크게 공개했다. 인도 보드가의 큰 보리수 앞에 세워진 마하보리사에 당도했을 때 그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 기쁘다는 오원식을 지었다. 이제 부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 내가 당도했구나. 몇 년의 여행 끝에 내가 마침내 이제 그 어떤 그 흔적을 확인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제 기뻐서 또 붓을 꺼내 들어서 그 두루마리 족자에다가 한 수 시를 적어 놓을 것이죠. 보리대타 멀다지만 걱정 않고 왔으니 녹야원의 힘들 어찌 멀다 하리오. 길이 가파르고 험한 것은 근심되지만 여의치 않고 높풍에 날리리라. 여덟 탑을 보기란 실로 어려우니 세월이 지나 본래 그 모습은 아니지만 어찌 이리 사랑스러운 이루어졌는가. 오늘 아침 내 눈으로 보았네. 자, 내가 이제 이 불교 성지의 4대 탑은 4개 이제 탑은 뭐 탑이라고 해도 되지만 탄생지 하고요. 탄생지 하고 그리고 처음 이제 그 도를 깨달은 것, 뜻도처 하고 또 처음 설법한 거 하고 이제 입적한 거 이 4곳이고 8탑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 또 부처님 어떤 큰 어떤 뭔가 영험한 그런 어떤 지도를 했던 그런 곳을 가리키는데 이 8군데를 다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감격해 마지 않아서 이런 식을 쓴 겁니다. 자, 불교 성지를 돌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발길을 재촉했지만 때때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해초는 중천축국에서 인도가 이제 5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중천축국, 서, 북, 남도 이렇게 해서 5천축국으로 일컬어졌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해초는 중천축국에서 석 달을 들려 남천축국으로 내려갔을 때 달밤에 바람이 불어 하늘에 흩날리는 구름을 보며 불쑥 치미는 향수를 실어 달렸다. 밝은 밤에 고향을 바라보니 뜬 구름은 너울너울 돌아가네. 그 편에 감히 편지 한 장 붙여보지만 바람이 거세어 화답이 들리지 않는구나. 내 나라는 하늘 끝 북쪽에 있는데 남의 나라 땅끝 서쪽에 있네. 나는 지금 남의 나라 땅끝 서쪽에 와 있네. 일남에는 기러기마저 없으니 이곳에는 기러기마저 없으니 누가 소식 전하러 대림으로 날아가니. 그때도 뭔가 이렇게 기러기 이렇게 전서구라고 하나요? 이렇게 기러기 이제 발목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신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어떤 통신수단으로 사용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이어마리에 와 있는데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고생하고 있는 걸 고향에 내 부모 형제들 친척들은 알기나 할까. 누가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음을 누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럴 수도 없었고요. 이렇게 시로서 자기 어떤 서러운 마음을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랬던 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도 그렇고 중아시아 쪽도 꽤 추워요. 아주 뭐라 그럴까. 거기는 타클라마칸 사막이니 고비 사막이니 여기도 대낮에는 뭔가 이렇게 아주 태양이 자견하지만 밤에는 엄청나게 춥다고요. 그런데 그 시절에 신발을 뭘 신고 다녔는지도 궁금해요. 네? 집신에 가죽 신인지 그리고 그 신발을 신고 몇 날 며칠 가다 보면 다 따라 새질 텐데 또 어떻게? 그리고 이제 탁만 했겠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탁을 두드리고 해서 이제 글썽으로서 이렇게 꾹을 행하게 나섰을 텐데 스님이 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유 하면서 뭐라도 이렇게 이렇게 시주도 하고 하지만 거기 이 불교가 전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식으로 숙식을 해결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또 오늘 이제 엄청나게 추운 지방, 파미르 고원을 넘어갈 때의 그 심해를 한 수 시에 이제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차더니 얼음 위에 쌓이고 차가운 바람이 땅이 갈라질 듯했는데 바다마저 얼어붙어 발라놓은 단인 듯하고, 얼마나 추웠으면 바다마저 얼어붙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강물은 벼랑을 갈라먹고 있는 강물도 얼어붙었던가 봐요. 강들이 그런 강을 넘어 이제 또 계속 여행했겠죠. 용문엔 폭포수마저 얼어붙이고 우물 가장자리로 도살인 뱀처럼 얼어붙었는데, 불을 버타여 층층대를 오르는 노래하지만 이제 이 불을 버타는 이게 횃불을 한밤중에 여러 이제 도반들 같이 여행길에 나선 이런저런 이제 스님들과 더불어 한밤중에 이제 넘다 보니까 횃불을 밝혀들고 파미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 파미를 넘을 수 있을까? 라고 실었습니다. 시를. 여러분들 앞으로 국내 여행을 하건 어디든 갈 때마다 반드시 메모식 볼펜을 갖고 다니면서 여기서 정말 내가 뭔가 어떤 영감을 바로는 뭔가 이렇게 안 떠오르더라도 하다못해 거기 안내판에 있는 것자라도 이렇게 적어 볼 것을 하는 게 좋아요. 여행비를 이렇게 아까워서라도 뭔가 내가 정말 좋은 이야기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여행을 할 때는 저는 한 번 여행하고 와서 시집을 한 번 냈는데요. 근데 계속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길을 저는 비행기로, 기차로, 버스로 돌아다녔지만은 해초 스님은 내가 간 이 길을, 모든 길을 다 발로 걸어 다녔기 때문에, 걸어서 확인하고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하는 그 특성이 또 시상을 떠올려서 이렇게 시를 썼던 것이죠. 710년 그 시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여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으로도 끝내지 못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너무 아깝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쪽 밑에 있는 그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탈해간 문화재인데 돌려주지 않는 그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막 욕을 하고 싶어요. 강화도에 서고가 있죠. 사고. 강화도에 우리나라의 귀중한 역사서며 그림책이며 무슨 행신보며 이런 것들이 잔뜩 보관되어 있었죠. 그런데 병인이 양요 때 프랑스 병들이 강화도 침략을 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우리나라 고서 서화를 갖다가 가져갔어요. 배에다가 잔뜩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싣고 가면서 에라이 남아있는 이것들 어떻게 하면서 다 불질러 버렸어요. 완전히 소진자가 다 돼버렸어요. 홀딱하게 붙여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무슨 해야 될 일이냐면 이 프랑스에 가 있는 엄청난 그때 병인 양요 때 빼앗긴 것만이라도 찾아와야 돼요. 그때 그런 생각한 것만이라도. 근데 어떻게든 학자들 대로 무인대로 또 외교 그런 일하는 그런 분들대로 뭔가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면서 그러시냐고. 자,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이 왼편에 삼각형 모양 보여요. 대여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0cm 이상을 전시하지 말 것. 불만이 다 펼쳐놓지 말고 60cm만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런 조건을 그렇게 됩니다.
문화재는 훼손만 되려서 해요. 자, 그런데 이제 해초 스님은 그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애를 썼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해초 스님이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스승과 함께 인도 팔리어로 된 이런저런 불전을 갖다가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중국 황제의 어떤 친사가 그러나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한다. 우리 그 국교로 삼은 불교 부흥을 위해 신라에서 온 이 해초 스님이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또 황제로부터도 돈가를 받고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불경 경전 번역 사업, 인도어로 된 그 불교를 갖다가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다가 끝끝내 보국당을 밟지 못하고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해초 스님은 아주 어린 나이에 그렇게 유학을 떠나가지고 중국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어떤 불교 관련 서적이건 역사서건 간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해초라는 이름은 국내에서 발간된 어떤 서적에도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신라 스님이라는 것도 밝혀냈고요. 해외에서 연구를 하면서 또 이렇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해초의 왕원천주국전이라는 그 책을 쓴 분이 정수일이라는 분이에요. 정수일.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함자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수일? 잘 모르세요? 깐수라고 하는 그 간첩으로 그 5년 정도가 형도 살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소개했을 때는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문서. 실크로드 문명기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실크로드 문명기행. 그러니까 그 실크로드 언저리에 있는 이런저런 도시, 유적지 이런 곳을 아주 쉽게 써놓은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먼저 읽어보시고 나서 해초의 왕원천주국전이라는 그 번역서로 읽어보시기를 그야말로 강추합니다. 강추. 근데 이 그 정수일이라는 분이 그 중국 조선 쪽이죠. 중국 이제 그 조선족 윤동주하고 고향이 같습니다. 근데 아주 공부를 잘했나 봐요. 중국 북경대학에 가가지고 수석으로 유학생이 북경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당연히 조선족이니까 국적이 중국이죠. 중국. 북한이나 남한 국적이 아니라 중국 소수민족으로서 중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당국에서 이 친구가 정말 언어 실력이 뛰어나구나. 10개 국어를 하는 동서특히 문물 교류에 있어서는 이만큼 해박한 사람이 없구나. 중국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외교관으로 특전해가지고 그 이집트, 이런 그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정도 나라의 외교관으로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그 한족인데 그래도 북한 실상도 좀 파악하고 북한에 내가 중동 연구하는 그런 학과를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평양에 가서 김일성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과를 개설해요. 중동을 연구하는.
그렇게 해서. 근데 북한에서 야, 이런 정말 특출한 인재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하지만 뭔가 그 공작원으로서 쓸 요량을 하고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만 그냥 본인 학자야, 학자. 탁월 학자로서 아유 나는 그런 걸 국가 기밀을 갖다 어떻게 그쪽에 넘겨 이런 일을 난 태생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계속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또 안내에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건국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게 되고요. 그 학교에 전임 교수 채용이 되죠. 이런 분은 우리나라의 그 중동연구사, 동서양 변호사의 이만한 학술적인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면서 그 필리핀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이 정수일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안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제 교수 채용을 하는데 그만 북한의 그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고 해서 고생 간첩이라고 해서 형을 사게 됩니다. 5년 동안 저는 그 안에서 계속 연구를 했대요. 계속 학자로서. 그래서 막 주변에서 학교에서 그분은 그냥 계속 그냥 연구만 해서 알겠지. 그런 저런 과에 위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탐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감형이 되어서 5년 만에 이렇게 석방이 되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교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중동 교류가 그 사전을 아주 방대한 그 사전을 편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해초의 왕원천 중국전 그 책은 정수일 이분이 번역한 책이 정말 참 대단한 것이 그 원문 번역은 그 책의 한 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50분에 40분간 각주에 각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쪽의 어떤 상황이 어땠는지를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그 책을 읽으면서 한 편 한 편 시상을 떠올려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신 이 시집에 나온 시편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영혼이 해초 스님의 혼이 저한테 집히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시를 쓰게끔 한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정수일이라는 그 책자를 했던 거예요. 보면서 감탄, 찬탄 해마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시를 쓰면서 저는 수십 세기를 넘나들면서 여행도 함께 했었고요. 해초 스님이 갔던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의 시를 쓰게 됐고, 또 신라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신라 혼이라고 그럴까, 그 시절에 어찌 그리 많은 유학생들이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을까, 또 당에서 머물지도 않고 인도까지 갔을까. 인도에서 중아시아 타클라마카 사막, 고비 사막, 파미르 고원을 얻고 해서 그렇게 2만 킬로를 도보로 답사했을까. 어떤 존경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샘솟았고, 또 내가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의 후예라는 것, 후손이라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태초의 후손이라는 것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냥 단지 하녀의 뭔가 여행가가 아니라 이 세계를 제대로 읽어낸 그런 사람이었죠. 세계를 읽는다는 것, 세계를 내가 어디로서, 학자로서 읽어낼 수 있다는 그 능력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령 보하, 학습 능력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뭔가를 봤을 때 나한테 뭔가 온 영감, 내가 뭔가 내가 저걸 써봐야지. 바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야. 역사적인 흔적이든 유적이건 유물이건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시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시심을 그걸 갖다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하고 그냥 무시고 아이고 뭐 또 이번 여기 왔으니까 하면서 그냥 근성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하고 거기서 아마 판가름이 날 거예요. 내가 21세기를 살고 있으나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인으로서 내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펜에 힘을 불어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의 어떤 작품 세계가 시세계가 더 심원해지기를 더 넓어지기를 또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 잘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몇 번 큰 그 글감을 얻었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서 자주 이렇게 해마다 한두 번 여행 가고 하는데 좋은 여행시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태고의 두 분과의 만남, 모든 만남은 기적이고 그 기적은 뭔가 작품을 만들어야지만 기적인 거예요. 네? 그냥 보고 와서 이거 뭐 내가 이번에 참 되게 힘들었어. 되게 뭐 음식도 잘 안 먹고 해가지고 아이고 뭐 되게 고생 많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시인이에요. 호술가요. 안테나를 구두 세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는 관찰하는 그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토대로 뭔가를 갖다 재생산해내는 활용하는 그런 작가 정신, 시인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 간에 반드시 내가 뭔가 넣어야지, 취해야지, 평성화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단 8일 동안, 지금 8일 동안의 여행이었지만, 여행의 대세림지를 갖다가 10년 동안 계속 시를 한 편 한 편 쓰면서 했고요. 몇 편의 시를 이제, 몇 분이서 읽어주신다니까 써서는 또한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사실은 저도 선생님과 똑같은 코스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아직 작품을 형성하 못했는데 예, 막곡을 저도 갔다 왔고 다 미림도 갔다 오고 선생님 다녀오신 발자취 다 갔다 왔는데 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도 꼭 예, 좋은 글 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뭐 질문하실 거 궁금하다, 나 미진하다 하는 거 있으신 분? 네.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저는 마음으로 와요. 기록의 정신을 넘어서는 것이 시의 정신이다. 기록의 정신을 넘어서는 게 시의 정신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어떤 다시 한번 시운동원입니다. 기록의 정신을 넘어서는 것이 시정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시적 상상력이나 어떤 서정성 이런 것만으로는 시를 쓸 수 있는 그 시기는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뭐 여행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어떤 영감이나 이런 거에 의존해서 시를 쓰시는 비중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록이나 이런 저희한테 보여주는 자료라든지 독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많은 시적인 어떤 걸 생산해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도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시인이잖아, 시인. 근데 다른 건 되게 좀 이제 가까웠어요. 음악가, 미술가, 건축가, 소설가, 수필가. 그건 되게 이제 어느 방면에 전문가라는 뜻일 거예요. 직가, 한 일간을 이루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예전에는 그냥 수도 잘하고 뭔가 좀 그 왠지 낭만적인 구석이 있는 그런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시인으로 이끌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시인상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오히려 더 뭐랄까 도서관도 더 다른 사람도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봐야 되고요. 이쪽은 주제형이라고 해야 될까? 아, 내가 고향 과연 뭔가 좀 남아 있을까? 그 우물가 그 마을 그 앞길 그 느티나무 막 이것도 하면서 확인하는 정신.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증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록의 정신. 그야말로 이제는 시인이 소설가에 못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야기시가 많지 않습니까? 이야기시. 어떤 그 사물을 보고 그 느낌을 갖고 쓰는 것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들이 참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찌 보면 이제는 시인도 소설가 혹은 기자 이상의 그런 그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볼만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그 시중에 쓰는 게 시가 아니라 찾아 헤매는 확인하는 분석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가져야 될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뭔가 김춘수 선생님 살아생전에는 꽃을 보고 시를 쓸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꽃 향기도 맡아야 되고 꽃 말이 무엇인지 어디 원산지 어딘지 이런 것도 아울러 잘 살핀 이후에 시를 써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궁금한 거 많을 텐데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손 드는데 나중에 이거 끝나고